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1,000조 원이든 2,000조 원이든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바이든이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바로 보내준다고 한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한국에 제발 만나달라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중국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 중국 내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재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며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갈륨과 게르마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입니다. 특히 갈륨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95.7%가 중국입니다. 갈륨은 반도체를 만들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 반도체의 말이죠. 반도체의 역사는 1950년경 접촉 트랜지스터의 도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반도체를 만들 때 게르마늄 웨이퍼가 사용됐지만 실리콘의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반도체 제품의 주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실리콘 웨이퍼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실리콘 기반 반도체가 더 이상 진화할 수 없게 되자 질화갈륨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질화갈륨은 질소와 갈륨의 화합물로 실리콘 대신 질화갈륨을 쓰면 고온과 저온에서 훨씬 성능이 좋아지고 퀄리티도 최대 100배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작동 속도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데다가 안정성도 높고 훨씬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미래 반도체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품입니다. 한 과학자는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로 기존 실리콘 칩보다 100배 더 빠른 속도와 50%의 에너지 절약, 3배의 전력 밀도를 향상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완전히 멈춰버릴 너무나도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끌어들이며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중국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DPA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1일 현지 시간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신규 규제의 대상 장비와 업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의 대표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 UV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며 지난 3월에는 EUV보다 이전 세대 기술 제품으로 그동안 수출을 허용했던 DUV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주도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 탈동조화 참여를 막기 위해 공을 들였던 네덜란드가 결국 추가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결정하자 중국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1일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빈도 높은 소통과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 측은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네덜란드 측은 국제경제무역 규칙과 중국 네덜란드 경제무역 협력의 큰 국면을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의 시장 원칙과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관련 조치가 양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적인 협력과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지 말고 양국 기업과 쌍방의 공동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은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와 관련 다른 나라를 협박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탄압과 포위에 동참토록 했다며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폭탄 발표 이후 미국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 재료인 갈륨에 대해 중국이 수출 중단을 선언해버리면서 한국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충북 충주와 강원 홍천에서 2360만 톤 규모의 회토류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지표에서 200터부터 400m 깊이까지 산출한 양이기 때문에 500m 이상 추가 탐사를 하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수출 규제한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회토류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도 이미 이 희토류를 선광하고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회토류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산업에서 쓰이는 소재금속으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쓸모가 없죠. 한국은 이미 중국이 희토류를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호주의 희소금속 채광 및 가공업체인 ASM, 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 같은 한국법인 KSM 메탈스를 통해 충북 오창에 금속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오창 공장은 1단계 설비 설치가 완료돼 시운전 중이며 연간 2200 생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희토류 부자라 불리는 호주와 초대규모 계약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가 많은 희토류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북준주 정부 관계자와 만나 투자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주는 니콜 맨션 주정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업과 광물에너지 분야 투자를 논의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니콜 차관은 현대차와 포스코 퓨처엠 등을 만났습니다. 호주 중앙 북부에 위치한 노던 테리토리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육상 천연가스를 비롯해 리튬 보크사이트, 아연고리 텅스텐 바나듐 우라늄 망간 등 다양한 광물이 부존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의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한 광물이 부존하고 있습니다. 니콜 차관은 한국은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노던 테리토리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교역 성장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호주와 빠른 속도로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과 회토류 거래를 끊어버리려는 준비를 마치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지금 당장 한중일이 만나서 긴급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왕 위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유행 등 상황 때문에 정세가 복잡해졌다며 과거 민간기업 지방 등 간의 교류가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수교로 이어졌듯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민간, 기업 지방문화 등 분야에서 다자 교류를 증진해가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와 양자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역사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왕 위원은 한중일 3국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의 산업, 고도화의 한일, 양국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의 무릎을 꿇고 대놓고 구애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중국 경제가 역대급으로 위험한 상황이라 한국마저 중국을 외면한다면 중국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29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출자에 설립한 지방공사 부채까지 합친 액수인데요.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사상 최초로 파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 수장들은 한국에 대놓고 구애를 펼치며 난리가 나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MWC 상하이에 불참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며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삼성이 이번에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기업들이 삼성의 기술을 훔치거나 해도 좋게 조용히 끝냈는데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을 모조리 한 번에 고소하고 소송전을 선포했습니다. 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WC 상하이 행사에 부스를 열지 않은 것은 물론 기업 스폰서로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비호의들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사는 절대 쓰지 않겠다던 일본이 최악 코로나 확산에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분노의 댓글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존심까지 버리며 도움을 요청해 온 일본.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이미 7만 명을 넘어 한국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PCR 검사에서 절반 이상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충격적 결과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발열자의 거의 대다수가 코로나로 확인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3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고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97%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한 사례가 일주일간 4,95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 붕괴가 현실이 된 상태입니다. 과거 검사 자체를 유료화해 숨은 확진자가 대거 있었고 최근 무료로 전환하면서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자신들은 유전적으로 특별하다는 어이없는 발상까지 하며 3차 접종을 추진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에 3차 접종이 되지 않은 현상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차 접종률이 80%에 가까웠지만 3차 접종은 1.3%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85% 접종 완료에 추가 접종이 50%를 넘긴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스터샷의 효능은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돌파 감염이 나타나긴 하지만 중증화 예방 효과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부스터샷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이 오미크론 확산의 확진자가 하루 25만 명까지 올랐었지만 치명률은 0.3%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신 자본위는 모든 성민으로의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3차 접종을 한 사람들의 중화항체를 비교해보면 2차까지 맞은 사람보다 최소 10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8주간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55%가 미접종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12세 이상 인구 중 미접종자가 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백신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접종을 하면 미접종자에 비해 8배 정도의 입원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3차 예방접종률도 높지만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이를 훨씬 능가하기에 중증 환자 예방이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시점부터 정점에 도달하는 기간이 27일 정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도 오미크론 확진 비율이 지난주 50%였는데 주마다 2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는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높은 전파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늘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350명에 그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지난달 80%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30%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이 진행되면서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처럼 구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해 수천 명이 거부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사카에서는 입원 대기자가 2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며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단키트마저 부족해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을 되돌려보내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4일 코로나 항원 검사 키트에 관해 국가가 매입을 보장하겠다며 하루 80만 회까지 공급량을 끌어올리도록 제조사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50만 회분의 공급량으로는 상황을 막지 못한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진단키트의 절대 부족에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을 확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농후 접촉자일 경우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약국들도 항원 검사 키트의 품절이 임박했다며 생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키트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국 내 생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주요 진단키트 제조업체 덴카는 이달부터 풀로 생산을 하고 있지만 하루 최대 13만 명 분만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적극 나서
한국에서의 진단키트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4일 한국 SD바이오 센서와 약 70억엔 규모의 신속 항원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생 노동성을 통해 기업, 학교, 병원에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에서 대서특필되며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본 내에서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 한심하다. 정말로 일본 수준이 낮아졌구나. 한국과 몇몇 외교에서 마찰이 있더라도 코로나 대책에서는 협력했으면 좋겠다. 일본의 기술력이 중국보다도 낮고 한국에도 뒤지려 하고 있다. 드디어 한국에도 밀리는 날이 온 것인가. 이런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일은 지난 2020년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확진자가 폭증했을 때 아사히 신문은 한국 측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마스크와 검사 키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 정부는 지원을 해준다면 먼저 샘플로 성능 평가를 해봐야 한다. 일본의 검사 키트와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가 없다면 지원을 받지 않겠다. 는 황당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일본은 받기 싫지만 한국이 억지로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꾸미고 싶었던 것입니다. 작년 2월에도 한국이 만든 특수주사기 8천만 개에 대한 구입 요청 보도가 나왔는데 한국사는 믿지 못하겠다는 일본 내 여론이 크게 퍼지며 반발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지원을 검토한 적도 없다며 일본 보고 넘겨짚지 말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이 헐뜯어도 한국의 자가진단 키트는 세계가 인정할 만큼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SD바이오 센서의 자가검사 키트는 유럽 내 판매를 위한 CE 인증을 비롯해 작년 12월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목록에 오르며 우수성을 입증시키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은 95%의 민감도에 100% 특이도를 보이는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감도는 양성인 사람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고 크기도는 음성을 음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입니다. 높은 정확도의 한국산 키트의 수출은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8,100억 원 수준이었는데 국내 기업들 다수의 매출은 100억 원도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한국은 빠른 상황 판단과 높은 응용력으로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101조 원으로 커졌는데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보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PCR 33개, 항원 22개, 항체 15개 등 70개 제품이 정식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 키트는 모두 항원 방식으로 레피젠, SD바이오 센서, 휴마시스 3종을 쓰고 있는데 셋 다 민감도 90% 이상의 특이도 99%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우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자가진단 키트 허가에 큰 장벽이 없어 수백여 개 제품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SD바이오 센서의 매출 발생 지역을 보면 유럽이 41%, 인도 32%, 아메리카 10% 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달에만 미국, 싱가포르, 일본과 3건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뛰어난 품질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여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200만 개의 진단키트가 우크라이나로 긴급 공수되기도 했습니다. 유니세프가 국산 신속 진단키트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며 방역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1억 개의 진단키트 생산 공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2024년까지 2억 개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SD바이오 센서의 영업이익마저 급격한 증가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2019년 9억 원 수준이었으나 작년 1조 4천여 원대로 빠르게 늘어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진단키트 시장도 위축될 것이라 봤지만 최근 오미크론이 크게 퍼지며 제2의 진단키트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SD바이오 센서의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작년 8월에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보급이 크게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국보다 뛰어난 성능과 대량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자가검사 키트 제조업체의 하루 최대 생산 물량은 750만 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현재 만들고 있는 50만 개의 10배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한국은 하루 80만 건의 PCR 검사 여력 중에서도 50만 건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속항원 검사까지 추가해 여력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진단 능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자가진단 키트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부와 식약처가 확보에 자신감을 보인 것은 이런 생산 능력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 내각부가 우편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은 37%였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62%였습니다. 수출 규제 전후 71%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좋지 않다는 응답이 81%를 넘긴 상태입니다.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한국을 돕지도 가르치지도 관여하지도 말자는 비안 3원칙이 크게 퍼져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며 산무 원칙까지 내세웠던 일본, 과연 도울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이야 오일머니, 오일부자 등의 키워드로 중동이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과 중동의 인연은 벌써 통일신라부터 이어집니다.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엄청난 수의 외국인들이 한반도를 왕래했는데 특히 아랍인들의 왕래가 잦았죠. 고려의 병란도비 란보원 은개성이 수도였던 때 현재 부산을 떠올릴 정도로 대단히 번성한 국제 항구였는데 서해 부근의 이 나루터를 통해 엄청난 수의 아랍, 페르시아이란 상인들이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값비싼 고려 청자, 나전 칠기, 고려인삼 등을 매입해 서양의 고려 가올리를 소개하면서 현재 코어이라는 명칭이 생겼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병란도 일대에는 약 7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들이 살았는데 그 중 대부분은 아랍 상인이었습니다. 한 사우디 친선여매에 따르면 고려 건국 후 첫 200년간 17만 명의 외국인이 고려로 이주했는데 당시 추정 인구 200만 명의 8.5%에 해당합니다. 고려사에도 비슷한 기록이 남았는데 현종 15년 9월에 이슬람 상인 100명, 1025년에 100명, 1047년에 100명 입국을 허가했으며 이들은 박물을 바치고 귀화도 했다. 고려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아 예배처도 있었고 이들은 국가행사 팔관회에도 참가했다는 기록인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어진 인연은 1970년대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 과정에서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 자원의 무기화를 결의했는데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른바 1차 석유파동이 발발했죠. 이 석유파동으로 중동은 10년에 걸치 장기유황이 시작됐고 이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1973년 사만기업의 사우디 아룰라, 카이바 고속도로 수주를 시작으로 현대건설의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공사,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대우건설의 파키스탄 고속도로 건설 등등 1985년까지 약 700억 달러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석유 수입 대금의 약 36%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 한국 기업과 함께 한국건설 노동자들도 중동에서 일하며 열심히 외화를 벌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줬던 사우디가 이번엔 무기인가 봅니다. 왜냐면 최근 사우디가 한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위해 무려 4조 2,500억이 넘는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인데요. 중동에서 한국산 요격미사일이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국방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국 유진엑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궁이 10개 포대 32억 달러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고 기습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벌써 3개월 전에 체결된 계약이 공개된 것인데 중동 지역은 그 특성상 무기 도입 계약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도 3개월 뒤 공개하기로 한 것도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죠. 사실 사우디가 한국산 천궁이를 구매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 사우디 정상회담 후 현지 브리핑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공방어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미 수출 계약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표가 늦어진 것뿐이죠. 사실 사우디는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VIP 고객입니다. 사우디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의 로켓탄도 미사일, 무인기 드론 공격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방공 무기 도입이 시금에 한국의 천궁이 10개 포대를 수입하기로 했죠. 천궁의 경우 목표 수색과 미사일 유도를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 MFR 차량 1대와 포대를 지휘하는 교전 통제소 ECS 차량 1대, 각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4대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포대는 최대 32발까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우디는
10개 포대를 수입하기로 했으니 발사대 40대에 미사일 320발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우디는 이미 한국산 천무까지 수입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비밀로 붙여졌다가 사진 한 장으로 공개된 경우인데요. 지난 4월 사우디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파이아드 빈 하메드 알루와일리 총참모장의 천무부대 시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천무 이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우디 육군의 상징과 함께 878과 885 숫자가 찍혀 있어 이미 여러 대를 실전에 배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2022년 외신들은 일제히 사우디가 한화 디펜스와 약 30억 리알 약 9,880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우디 국방부가 이를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해 한화가 수주한 무기류와 계약 내용 등이 전부 비밀에 붙여졌었습니다. 그러나 파이아드 총참모장이 천무부대를 방문한 영상이 공개되며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죠. 당시 외신들은 한화뿐 아니라 소총탄과 곡사포탄을 생산하는 군용 탄약 제조업체 풍산도 약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에 함의했으며 유도무기를 생산하는 LIG 넥스원 역시 약 825억 원 규모의 요격체계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었죠. 그간 중동에서는 UAE가 후티 반군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하기도 했지만 사우디의 상황은 소문만 무성했을 뿐 공식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우디는 왜 천무에 이어 천군까지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SIPRI는 매 5년 단위로 국제무기거래 동향을 발표하는데 사우디는 인도에 이은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2018년부터 2022년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입의 9.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했고 프랑스, 스페인이 뒤를 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 수입에 상당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서 양국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하기로 했던 144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미국이 사우디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THAAD 체계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철수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죠. 원래 사우디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오면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 등으로 요격해왔는데 이들이 수도 리야드를 비롯 주요 도시에 탄도탄 공격을 퍼붓고 이를 막아낼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보일 때 철수해버렸으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이 아닌 또 다른 무기 수출국을 찾기 시작했는데 한 번 계약에 수조 원이 쏟아질 것이 물 보듯 뻔함에도 미국, 유럽 등 메이저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텐데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 중국, 러시아 등이지만 사우디가 심사숙고 후에 선택한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천궁이 어떤 장점을 가졌길래 4조 2,500억 원이나 쏟아부으려는 걸까요? 대공 미사일한 에어 미사일이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공중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적의 무기체계를 지상에서 방어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유도탄 미사일입니다. 발사 위치에 따라 지대공육지, 함대공 수상함, 공대공 비행기로 분류하죠. 방공작전은 거리별, 고도별 중첩방어 개념으로 나눠 운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관총과 소총, 권총 등을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엄청나게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미사일로 잡는다는 계획하에 대공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물론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하는 해군의 이지스함이 있기는 하지만 육군에도 이러한 지대공 미사일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필요성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천궁 티안궁, 하늘의 활이라는 뜻을 가진 천궁은 옛날 설화나 동화에서 무지개를 부르던 단어입니다. 미사일에 무지개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궤적이 무지개를 그리듯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등의 항공기는 물론 그보다 빠른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해 방공망을 구성하는 핵심 무기죠. 천궁이 지키는 작전 영역은 사거리 개념으로 볼 때 중거리입니다. 보통 사거리 5km 안팎은 신궁이, 사거리 10km는 천마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중거리는 천궁이 책임집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8년 탐색 개발을 시작해 본격적인 개발은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5년의 시간을 연구한 끝에 2011년 완성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독자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세계 6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원래 2017년부터 양산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백지화를 검토하다 2018년 양산이 결정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이번에 수입하기로 한 것은 천궁의 성능을 대폭 개량한 버전 천궁 2로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소 1대, 레이더용 발전기차 1대, 발사대 4대로 1개 포대를 구성합니다. 탄두의 비행속도는 음속의 5배, 그리고 사거리는 50km입니다. 사우디가 4조 2,500억 원이나 쏟아부어 천궁을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콜드런치 콜드 런치 방식으로 발사되기 때문인데요. 천궁은 콜드런치 방식으로 유도탄을 수직으로 사출 발사합니다. 수직 발사는 비행체가 발사관에서 사출돼 일정 고도에서 점화되도록 하는 기술로 발사 시 화염이 발생하지 않아 위치 노출을 막을 수 있어 신뢰도와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이 기술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독자 개발했죠. 이 덕분에 발사대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심플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사출된 유도탄은 타겟을 향해 알아서 비행하기 때문에 발사대를 회전시킬 필요도 없고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마이크로 측추력 모터를 채용해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겟이 어느 방향에서 출현하더라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천궁과 같은 탄도탄 요격 체계는 모든 기술력을 쏟아부어야 만들 수 있는 최첨단 현대 무기의 총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등 소수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했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천궁 덕분에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자체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이를 수출한 국가가 됐죠. 현재 한국은 이를 또 한 번 개량시킨 천궁 3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궁에서 요격 성능을 발전시킨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약 2조 8,300억 원을 투입,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운 한국이 이번 기회로 사우디라는 큰 손을 평생 고객으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세계 3위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대선이 지난 14일 치러졌습니다. 말고 많고 탈도 많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당선됐습니다. 프라보워는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으로 이번에 3번째 대선에 출마하며 10년 만에 결국 대통령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탄핵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프라보워의 심각한 비리 혐의를 발견해 조사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관련 이슈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프라보워는 일단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대통령에 임명되지 못하고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지 초조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 파장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프라보워 현 국방장관, 아니스 전 자카르타 주지사, 간자르 전 중부 자바 주지사 등 3명이 맞붙었습니다. 인리 대통령 선거는 약 2억 명 유권자가 참여하며 표표함 운송과 개표, 집계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사실상 95% 이상 개표된 상황에서 프라보워가 58%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50%를 넘고 전국 38개 주 중 과반에서 20% 이상 득표하면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이 확정됩니다. 프라보워는 개표가 거의 끝나 과반 득표한 것을 확인한 뒤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이번 대선은 10년 만에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최대 경제대국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렇게 프라보워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오는 10월 취임 이후로 펼쳐질 프라보워의 인도네시아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석탄, 팜유, 니켈의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양대 패권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부터 많은 잡음이 흘러나왔었는데요. 프라보워는 2014년과 2019년에도 대선에 출마했지만 정적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밀려 낙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면서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후광을 얻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는 프라보워는 조코위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는데요. 물에 잠기고 있는 수도 자카르타 대신
새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계획과 조코위의 중립외교 노선까지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정적이었던 조코위와 갑자기 손을 잡으며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프라보워가 차기 부통령으로 조코위의 장남 기브란과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수라카르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기브란은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선거법 규정상 이번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모부이자 조코위의 매제가 소장으로 있던 헌법재판소가 조코위 지지자들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출마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세운 과정 자체가 이미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신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US 케나와스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야대 연구원은 미국 뉴욕타임스에 조코위의 진짜 목표는 아들의 2029년 대선 출마로 기브란의 부통령직은 이를 위한 수습기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조코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민주적 규범은 약화됐다며 그는 반부패 기관의 권한을 박탈하고 논란이 많았던 노동법을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기브란 시장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지율이 높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면서 프라보워는 대선에서도 큰 표를 얻게 되었는데요. 당장 프라보워 장관에게 한 표를 행사한 이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을 그가 이어나가길 바라는 분위기이고 실제로 프라보워 장관도 그런 움직임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동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새 대통령이 될 프라보워 장관과 현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은 정치적 결이 완전히 다른데요. 단적인 예로 한국에 대한 입장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조코위 정부가 시작한 KF21 사업을 프라보워가 말아먹고 있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프라보워 후보가 취임하면 한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 국방부 장관에 오르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과 진행하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지금까지 약 1조 원을 연체 중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문민 대통령입니다. 이에 앞서 30여 년의 수하르토 군부 통치 시대 또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따라 선출됐으나 군부 출신이었던 반방 유도요노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가구 사업을 성공시킨 조코위 대통령은 친신 서민 정책을 펼치며 2005년 고향인 수라카르타에서 시장직을 지내고 2012년 수도 자카르타를 관장하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유력 대권주자로까지 섰습니다. 반면 프라보워 장관의 경우 군부 엘리트 출신으로서 앞서 언급된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전 사위입니다. 특히 프라보워 장관은 수하르토 정권 당시 군에 복무하면서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하고 파푸아와 동티모르에서 반군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등 각종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는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조코위 대통령은 부통령이 될 장남을 통해 프라보워 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또 배후에서의 영향력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에 비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보워가 당장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 차기 부통령으로 조코위 장남을 선택해 힘을 합쳤지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ANU 소속 정치학자 리암 게머는 로이터 통신에 프라보워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한두 라이벌의 동맹 관계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조코위는 빠르게 소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과거 인도네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통치가 끝난 뒤 국가적 혼란기에 안정을 가져온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됐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뭉친 조코위와 프라보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프라보워에게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프라보워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약 2시간 분량의 인도네시아 다큐멘터리 더러운 투표 Dirty Vote가 게재됐습니다. 3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더러운 투표가 공개돼 조회수 800만 회를 기록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도네시아 탐사 저널리스트 겸
영화 제작자 단디 드위 락소노가 만든 다큐로 여러 명의 법률가와 현 인도네시아 정치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큐의 주요 대상은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그가 지지하는 후보 프라보워 수비안토,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겸 부통령 후보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입니다. 다큐멘터리는 기브란이 부통령 후보가 되는데 조코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 제한이 40세 이상인 선거법을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해 30대인 장남 기브란이 출마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이자 기브란의 고모부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했고 이에 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브란은 결국 지지율 1위인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가 됐고 이후 조코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선심성 복지 정책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국방장관이기도 한 프라보워는 국방부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선거 운동에 동원하고 유세 과정에서도 각종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다큐멘터리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프라보워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매우 가정적이고 비사실적인 증오의 서사라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현지 언론들에서 이들의 비리 행각들이 양파마냥 까도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FP 통신도 인도네시아 선거에 들이운 금권 선거의 먹구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대선과 총선, 지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와 공짜 선물이 횡행하고 있다며 금품이 불법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니의 부정선거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이 프라보워의 부정선거 행각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경쟁자였던 아니스 바스웨단과 간자르 프라노어는 마지막까지 최종 개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아직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대선 기간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며 불복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EU에서 프라보워의 심각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